어머니,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조문객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기계적으로 절을 받았습니다. 검은 상복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고 무릎은 이미 저려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 향년 82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3일 전 새벽 숨을 거두셨습니다. 미숙 씨, 고생이 많으셨어요. 어머님이 편히 가셨으니 그나마 다행이에요. 친척 아주머니의 위로에 저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두 틀에 박힌 것들이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로비에는 국화향이 가득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는 단정하게 빗어올린 머리에 잔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고 있자니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살아생전 저에게 그런 미소를 지어 보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여보, 괜찮아. 좀 쉬어. 남편 동철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문객 분들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도 당신 얼굴이 너무 창백해. 물이라도 좀 마셔. 남편은 종이컵에 물을 따라 건넸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목구멍을 꽉 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철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읽힌 것은 걱정이 아니라 당혹스러움이었습니다. 왜 안 오는 거야? 그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들은 모르죠. 30년이 어떤 세월인지. 장례식장 한쪽에서 딸 수진이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수진은 제가 그 나이 때보다 훨씬 당당하고 똑똑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수진이 절대 저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고 그래서 더 강하게 키웠습니다. 하지만 수진도 남편과 똑같은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엄마는 왜 안 울어요? 점심 식사 시간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식당에서 가져온 도시락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울고 싶다고 다 우는 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30년을 함께 사셨잖아요. 엄마가 할머니 간병도 다 하셨고. 그래, 30년을 함께 살았지. 3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수진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니까요. 딸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좀 쉬고 올게. 할머니 방 정리 좀 해야겠다. 빈소를 나와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걸까? 시어머니가 마지막 3년을 보낸 방은 병원 냄새와 약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에는 아직 물컵과 약통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방에서 몇 번이나 밤을 새웠던가요? 시어머니가 기침을 하실 때마다 일어나서 물을 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고맙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눈을 감으셨을 뿐입니다.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한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좁쌀 같은 나프탈렌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손수건, 머리핀, 돋보기. 그때였습니다. 장롱 제일 아래 칸, 낡은 이불더미 사이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나전 칠기로 만든 작은 함이었습니다. 오래되어 옆면이 벗겨진 혼수함은 자개가 희미하게 빛났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5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일까요?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손가락으로 먼지를 닦아내며 저는 함의 자물쇠를 확인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들어올리니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혼수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마치 열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 담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함 속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 5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흑백 사진 1장.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앉아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의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종이는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1972년 8월 15일.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께서 또 나를 꾸짖으셨다. 밥이 설익었다고, 빨래가 깨끗하지 않다고.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온 집안을 다 닦았는데도 한마디 칭찬이 없으셨다. 친정어머니가 보고 싶다. 하지만 가난한 친정에 폐를 끼칠 수는 없다. 나는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 이건 시어머니가 쓴 일기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처럼 힘들었던 거였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편지를 꽉 쥐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이 떨릴 뿐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끝까지 읽어야 할까요? 나머지 4통의 편지에는 또 무엇이 쓰여 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이 편지들을 숨겨두셨던 걸까요? 그날 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딸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싱크대에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니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혼수함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그 낡은 함은 제 방 옷장 속에 조심스럽게 숨겨두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읽다가 남편이 부르는 바람에 제대로 끝까지 읽지 못했던 것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1972년 8월 15일. 오늘 시어머니께서 또 나를 꾸짖으셨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였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실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슬며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혼수함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침대 옆 스탠드만 켜고 앉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혼수함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5통의 편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흔들리는 손으로 이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 밥을 해도 빨래를 해도 청소를 해도 시누이들은 친정에 가서 편히 쉬는데 나만 혼자 남아 집안일을 한다. 남편은 일하러 나가면 늦게 들어온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 친정 어머니께 편지를 쓰고 싶지만 보내지 못한다. 친정이 가난해서 시댁에서 무시당하는데 편지라도 자주 보내면 더 구박받을까 두렵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 겨울 새벽은 너무 춥다. 손이 꽁꽁 얼어도 아무 말 못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추위를 타면 안 된다고 하신다. 나는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편지를 읽는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도 똑같이 한 거야? 시어머니도 힘들었으니까 나도 힘들게 해도 된다는 거야? 저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30년이에요, 어머니. 30년을 저는 어머니처럼 살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밥 짓고 어머니 수발 들고 집안일하고 제가 아파도 누워 있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며느리가 아프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참았어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그런데 그 좋은 날은 왜 안 온 거예요? 편지를 다시 펼쳐서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나는 절대 며느리를 이렇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를 것이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를 것이다? 어머니, 당신은 다르지 않았어요. 당신도 똑같았어요. 아침 식탁은 고요했습니다. 딸 수지는 출근 준비로 바빴고 남편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미역국과 김치, 계란말이를 차렸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편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여보,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신문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어제 어머니 방 정리하다가 뭘 찾았어? 뭐? 편지. 어머니가 쓰신 옛날 일기 같은 거. 남편의 표정이 약간 놀라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일기를 쓰셨어? 응. 며느리 시절에 쓴 것 같아. 읽어봤는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도 나처럼 힘들었다는 것을, 하지만 나한테도 똑같이 했다는 것을. 그래서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 남편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으며 사셨대. 정말 힘들게. 아, 그래. 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나 보네. 그게 끝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말이지,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냥 그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30년을. 여보, 근데 오늘 은행 가야 하잖아. 어머니 보험금 처리하고 그래야 해. 준비 좀 해줘.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해봤자 무슨 소용일까요? 그때 딸 수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혹시 검은색 카디건 어디 있어요? 다려서 내 방 옷장에 걸어뒀어. 감사합니다. 수진이 방으로 돌아가려다가 멈춰서더니 돌아봤습니다. 엄마, 아까 무슨 편지 얘기하셨어요? 아, 할머니가 쓰신 옛날 일기 같은 걸 찾았어. 일기요?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런 걸 왜 뒤적이고 그래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뒤적인 게 아니라 방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래도 그렇죠.
사적인 거잖아요. 돌아가신 분 일기를 읽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수진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몰라. 30년을. 30년 뭐가요? 엄마는 맨날 30년, 30년 그러시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도 나름대로 힘드셨을 텐데. 나름대로 힘드셨을 텐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딸도 모르는군요. 아무도 모릅니다. 엄마, 저 출근해야 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수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남편도 곧 회사에 간다며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남았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갑자기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끓였던 미역국이 오늘은 왜 이렇게 역겨운지. 밥그릇을 치우며 저는 싱크대에 기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 혼수함 속 편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글씨체. 나는 다를 것이다라는 다짐. 하지만 다르지 않으셨잖아요, 어머니. 그럼 나는요? 나는 다를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시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아직 봉분이 채 마르지 않은 새 무덤 앞에 섰습니다. 국화 몇 송이를 놓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머니도 힘드셨죠? 바람이 불어 낙엽이 굴러갔습니다. 무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받은 고통을 왜 나한테 그대로 주신 거예요? 어머니는 다루고 싶지 않으셨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만 답답했습니다. 혼수함에는 아직 4통의 편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편지에는 무엇이 쓰여 있을까요? 혹시 제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변명뿐일까요? 저는 일어서서 무덤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나는 이 편지들을 끝까지 읽을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진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어머니와 다르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아침이면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하지만 시어머니 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저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먹어.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 남편은 집에 일찍 오기 싫은 거였습니다. 딸 수진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더니 끊겼습니다. 바쁜가 봅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30년간 늘 누군가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절에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49제를 위한 예약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산속 작은 절에 도착했습니다. 스님이 예약사항을 적으며 물었습니다. 고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며느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며느리분이 이렇게 정성껏 챙기시니.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주는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30만 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님은 합장을 했지만 저는 손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법당 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법당에는 향 냄새가 가득했고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제 마음속에는 슬픔보다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저를 나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어제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어. 응, 괜찮아. 그래서 무슨 일이야? 급한 거였어? 무슨 일?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아니, 별일 아니야. 49제 예약했다고 얘기하려고. 아, 그래. 날짜 정해지면 나한테 알려줘. 그날은 휴가 낼게. 그래. 엄마, 나 지금 또 회의 들어가야 해. 나중에 전화할게. 딱 전화가 끊겼습니다. 통화 시간 1분 23초. 버스가 왔고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물든 나무들이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 프라이를 부치고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혼자 먹은 그릇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수세미로 그릇을 문질렀습니다. 거품이 일었고 물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릇을 닦다가 갑자기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기대서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거실에는 TV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붉게 부은 눈, 창백한 얼굴. 이게 58년을 살아온 김미숙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날 밤 저는 다시 혼수함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읽고 며칠이 지났지만 시어머니의 글씨체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다를 것이다. 하지만 다르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왜 이 편지를 남기신 거예요? 저는 두 번째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읽기가 두려웠지만 너무 궁금했습니다. 봉투를 열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1975년 3월 2일. 첫 번째 편지보다 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유산을 했다. 첫 아이였다. 시어머니는 내 방에 오셔서 며느리가 조심성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셨다. 시누이들은 언니는 자식 복이 없나 봐라고 수군거렸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 집에서 나는 대체 뭘까? 자식도 제대로 못 낳는 쓸모없는 며느리. 친정에 전화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다. 어머니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유산. 시어머니도 유산을 하셨구나. 저도 결혼 2년 차에 유산을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방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몸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 며느리가 조심했어야지.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남편도 위로는커녕 다음에 또 낳으면 되지 하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그 외로움, 그 서러움. 시어머니도 똑같이 느끼셨던 거네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집에 시집왔다. 며느리로 살기로 했다. 울어도 소용없다. 일어나서 밥을 지어야 한다. 시어머니 수발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며느리의 운명이다. 나는 참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나는 절대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며느리를 딸처럼 아낄 것이다. 편지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왜 나한테는? 저는 편지를 주워들고 다시 읽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딸처럼 아낄 것이다. 이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처럼? 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아꼈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만 보셨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주신 적이 없잖아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겪은 고통이 제 고통과 똑같다는 것, 그리고 시어머니도 다르고 싶어 했다는 것. 하지만 결국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그럼 나는요? 나도 시어머니처럼 되는 걸까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저는 혼수함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세 통의 편지. 그 안에는 무엇이 쓰여 있을까요? 혹시 제게 하고 싶었던 진짜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읽을 거예요. 모든 편지를 다 읽을 거예요.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어머니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어머니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날 밤도 저는 혼수함을 꺼냈습니다. 세 번째 편지 봉투를 손에 쥐고 있는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저는 깜짝 놀라 편지를 재빨리 이불 속에 감췄습니다. 누구야? 할머니, 저예요. 서연이요. 손녀 서연이었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교복 입은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너는 왜 안 자니? 내일 학교 가야지. 저도 잠이 안 와서요. 서연이 침대 끝에 살짝 앉았습니다. 할머니. 왜? 할머니, 요즘 매일 밤 혼자 우시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안 울어. 알아요. 저 할머니 방 바로 옆방이잖아요. 다 들려요. 서연의 눈빛이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조용히 할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서연이 말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증조할머니 때문에 힘드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할머니가 안 오는 게 이상하다고 했는데 저는 알아요. 할머니는 울고 싶은데 못 우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저한테 말해주세요.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 숨긴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혼수함도 꺼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저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장례식 날 시어머니 방에서 혼수함을 발견한 일, 그 안에 있던 5통의 편지, 시어머니도 며느리 시절 힘들었다는 내용, 유산을 겪었던 일. 서연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지금 혼란스러워. 증조할머니도 나처럼 힘드셨는데 왜 나한테는 똑같이 하신 걸까? 할머니, 편지 저도 봐도 돼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맑은 눈을 보니 보여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래, 같이 보자. 저는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서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증조할머니도 진짜 힘드셨네요. 그렇지. 나랑 똑같이. 근데 왜 할머니한테? 서연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래서 나머지 편지를 읽고 있어. 혹시 답이 있을까 싶어서. 할머니, 그럼 이거 같이 읽어요.
서연이 세 번째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뭐라고 쓰셨는지 저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 혼자서는 힘드실 것 같아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따뜻한 아이가 제 손녀였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우리는 함께 세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1980년 5월 10일. 유산 사건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왔다. 큰아들이 결혼을 했다. 며느리 이름은 김미숙. 28살, 얼굴이 단정하고 말이 적은 아이다. 시집 오는 날 그 아이 얼굴을 보는데 옛날 내 모습이 보였다. 똑같이 긴장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잘하려고 애쓰는 모습.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서연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계속 읽어보자.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딸처럼 아껴주고 싶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고통을 이 아이에게는 주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두렵다. 이 아이가 나보다 약해 보인다. 혹시 이 집에서 힘들어하면 어쩌지? 혹시 시댁 식구들이 무시하면 어쩌지? 나는 이 아이를 강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엄하게 대할 것이다. 미숙이가 모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도록,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도록, 내가 겪은 고통을 이 아이는 겪지 않도록. 이것이 며느리를 위하는 시어머니의 방법이다. 편지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저를 위한 거였다고요? 할머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할머니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었다고요? 30년 동안 저를 힘들게 한 게 사랑이었다고요? 할머니, 증조 할머니는 할머니가 약해 보여서 걱정하셨대요. 그래서 강하게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왜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으셨을까?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셨을까? 표현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서연이 편지를 다시 읽으며 말했습니다. 증조 할머니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며느리한테는 엄하게 대해야 한다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셨던 거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와닿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셨구나. 그러니 사랑을 어떻게 주는지 몰랐던 거구나. 하지만 그래도 서운해요. 서연아, 할머니는 그래도 서운해. 30년이 너무 길었어. 맞아요. 할머니가 서운하실 수밖에 없어요.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데 할머니, 이제라도 알게 되신 거 다행 아닐까요? 증조 할머니가 할머니를 미워한 게 아니라는 거. 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8살 손녀의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래, 그나마 다행이구나.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를 사이에 두고 손을 잡고 밖에서 남편이 TV 채널을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이 방 안에는 저와 서연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할머니, 응? 나머지 편지도 같이 읽어요. 제가 할머니 옆에 있을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아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고마워, 우리 서연이. 저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연도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짜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매일 밤 제 방에 왔습니다. 숙제를 마치고 나면 살짝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편지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오늘은 네 번째 편지를 펼칠 차례였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같이 읽자.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가 다른 것들보다 더 낡아 보였습니다. 글씨도 더 흐릿했습니다. 1982년 9월 3일. 미숙이 시집 온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며느리 미숙이가 유산을 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미숙이는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나는 방 밖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들어가서 위로해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옛날 내가 유산했을 때 시어머니가 한 말들이 떠올랐다. 며느리가 조심성이 없어서 자식 복이 없나 봐. 그 말들이 얼마나 나를 아프게 했는지. 편지를 잡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들어갔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했다. 몸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 며느리가 조심했어야지. 왜 그랬을까? 왜 위로하지 못하고 꾸짖었을까? 미숙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 눈물을 보고도 방을 나왔다. 복도에 서서 나도 울었다. 미숙아, 미안하다. 나는 내가 나처럼 약해질까봐 두려웠다. 내가 이 고통에 무너질까봐. 그래서 강하게 대했다.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지금은 안다. 너는 위로가 필요했는데 나는 또 다른 상처를 줬다. 편지가 흐려져 보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때가 기억났습니다. 유산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데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던 것.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은 위로 한마디 없이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가 복도에서 우셨다는 걸 몰랐습니다. 미숙아, 나는 내가 강한 여자가 되길 바랐다. 아무한테도 무시받지 않는 당당한 며느리. 그래서 엄하게 대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원한 건 내가 되지 못한 모습을 내가 이루는 것이었다. 내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랐다. 그런데 결국 나는 내게 내 시어머니가 되어버렸다. 용서해다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당신도 아파하고 계셨구나. 할머니, 증조할머니는 할머니를 진짜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네. 표현을 몰랐을 뿐이에요. 증조할머니도 똑같이 아파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어제 또 편지를 읽었어. 남편이 신문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편지? 응. 네 번째 편지. 내가 유산했을 때 얘기가 나왔어. 남편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그때? 응. 어머니가 왜 나한테 차갑게 대하셨는지 알겠더라. 어머니도 똑같이 유산하셨고 똑같이 구박받으셨대. 그래서 나한테 위로하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던 거야.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다야? 응? 뭐? 나는 지금 30년 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하는 건데 당신은 어머니 고생만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은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다음에 또 나으면 되지라고 했잖아. 위로 한마디 없이.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그때는 내가 젊어서 그랬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지금 미안하다고 하면 30년이 지워져?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거실에서 TV 보던 딸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진정해. 왜 갑자기 이래? 갑자기? 이게 갑자기야? 나는 30년을 참고 살았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니한테 구박받을 때도, 아플 때도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에 서준 적이 없어. 엄마, 딸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 너도 아빠 편이야? 너도 내 마음 몰라?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할머니 돌아가신 후로 계속 옛날 일만 파헤치고 딸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파헤치는 거라고? 이게 파헤치는 거야? 나는 그냥 이해받고 싶었을 뿐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아무한테도 이해받지 못했어. 어머니한테도, 당신한테도, 너한테도.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뭐야? 남편이 일어나 제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요.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까?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걸까?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서연이었습니다. 들어와. 서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니야. 안 괜찮아. 제가 다 들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 마음을 몰라주는 거.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할머니, 저는 알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3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버틸 수 있어. 할머니, 마지막 편지 읽어요. 증조할머니가 뭐라고 쓰셨는지. 그래. 같이 읽자. 우리는 다시 혼수함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 편지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시어머니의 49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정성스럽게 깎았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 남편과의 다툼 이후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저를 피했고 딸은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친척들 몇 시에 온대? 남편이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며칠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11시. 알았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부처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누이 2명과 그 가족들, 남편의 사촌들까지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큰 시누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그 품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응, 그래. 잘 지냈어? 뭐, 그럭저럭이죠. 형님은 많이 힘드셨죠? 어머니 간병하느라. 그래. 49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님의 독경 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절을 하며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편지를 읽고 나니 어머니가 조금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서운해요. 의식이 끝나고 공양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주방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형님, 좀 앉아서 쉬어요.
우리가 할게요. 작은 시누이가 말했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근데 형님, 어머니 유품 정리는 다 하셨어요? 큰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응, 거의 다 했어. 어머니가 뭘 남기셨어요? 혹시 우리 줄 건 따로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혼수함이 떠올랐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 정말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줄 거라도 형님이 혼자 챙기신 건 아니죠? 목소리에 가시가 돋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럴 리 없잖아. 글쎄요. 형님이 30년 동안 어머니 모셨으니까 뭔가 더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친척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작은 시누이가 말렸지만 큰 시누이는 계속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찾아뵙지 못했잖아. 형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유품은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챙겼어. 어머니 옷이랑 약 정리한 게 다야. 정말요? 그럼 어머니 통장은요? 어머니 보험금은요? 그건 장례 비용이랑 병원비로 다 나갔어.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뭔가가 터졌습니다. 증명? 내가 30년 동안 어머니 모신 걸 증명해야 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 짓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닌 거, 그걸 다 증명해야 돼? 형님, 흥분하지 마세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이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30년을 이 집 며느리로 살았어. 내 인생을 다 바쳤어. 근데 지금 나보고 뭘 훔쳤냐고 묻는 거야?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요. 했잖아. 지금 했잖아.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여기가 어디라고. 손 치워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맨날 진정하래. 나한테만 참으래. 당신 동생들이 나를 이렇게 몰아붙여도 넌 그냥 진정하래.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큰 시누이가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법당을 뛰쳐나왔습니다. 절 마당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끝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할머니, 서연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큰 고모가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 알아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돌바닥이 차가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는 이제 지쳤어. 더 이상 못하겠어. 할머니, 나는 이 집에서 뭐였을까? 며느리? 가정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예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니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때 남편이 나왔습니다. 여보, 들어가자. 다들 기다려. 싫어요. 나 안 들어갈 거예요. 여보, 나는 이제 못하겠어요. 당신 가족들 눈치 보는 것도, 당신한테 이해받지 못하는 것도 다 지쳤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여기서 이러면 안 되잖아.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은 안 중요해요? 당신은 가요. 나는 혼자 있고 싶어요. 여보, 가요.
남편이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연만 제 옆에 남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질 거예요. 그럴까? 네. 그리고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18살 손녀의 작은 어깨가 유일한 의지였습니다. 정말이지, 이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집에 돌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남편과 딸은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오늘 일 말이야. 당신이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낸 건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돼요? 당신 동생이 나를 도둑 취급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유품 얘기를 꺼낸 거지. 그냥? 그게 그냥이에요? 여보, 당신이 요즘 너무 예민해.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계속 이상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를 이상하다고 하는구나. 그래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30년을 참고 산 게 이상한 거고 지금 화내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뭐라고 해요?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에 서준 적이 없잖아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몰라요. 나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49제 다음 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딸도 집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부은 눈, 창백한 얼굴. 이게 58년을 살아온 김미숙의 모습이었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할머니, 저예요. 서연이었습니다. 들어와. 서연이 들어오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 안 갔어요. 할머니 옆에 있고 싶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학교는 가야지. 괜찮아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서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마지막 편지 읽어요. 증조할머니가 뭐라고 쓰셨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수함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편지 한 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같이 읽자.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는 다른 것들보다 깨끗했습니다. 최근에 쓴 것 같았습니다. 2024년 8월 15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미수가, 이 편지가 내게 닿을지 모르겠구나. 나는 이제 곧 떠날 것 같다. 몸이 날로 약해지고 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왔을 때가 기억난다. 너는 참 예쁘고 착한 아이였다. 나는 내가 이 집에서 행복하길 바랐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강해야 한다고, 쉽게 무너지면 안 된다고.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단다. 나는 내가 무서웠다. 내가 나보다 똑똑하고 강하고 당당해 보였다. 나는 내가 나를 무시할까봐 두려워서 먼저 벽을 쌓았다. 그게 나의 잘못이었다. 할머니, 서연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수가, 나는 평생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내가 나를 돌봐줄 때마다, 밥을 지어줄 때마다, 병원에 데려가 줄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고마워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그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라고 생각했으니까. 편지가 흐려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틀렸다. 나는 내게 말했어야 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너는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었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수가,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김미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너는 충분히 해냈다.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다.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편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들이 여기에 다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해해요.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남편과 딸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처음부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는 30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어머니와 당신 사이에서 중재하지도 못했고 당신 편에 서주지도 못했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2년을 살면서 남편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좋은 아내였어. 좋은 며느리였고 좋은 엄마였어. 근데 나는 당신한테 좋은 남편이었나? 한 번도 제대로 고맙다고 하지 않았잖아.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저는 엄마가 당연히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혼자였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몰랐어요. 수진아, 엄마는 할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었던 거죠? 수진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우리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해 주셔서. 이제는 제가 엄마를 위해 살게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34년을 키운 딸이 처음으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남편도 우리를 안았습니다. 서연도 함께 안았습니다. 네 사람이 하나가 되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 모든 오해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따뜻한 순간이 올 줄 몰랐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내가 아침밥 할게. 당신은 좀 쉬어. 엄마, 제가 주말마다 와서 집안일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저는 매일 와서 같이 저녁 먹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눈물 속에 웃음이 섞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일주기가 되는 날, 우리 가족은 함께 산소를 찾았습니다. 남편, 딸, 손녀, 그리고 저. 할머니, 꽃 여기 놓을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거기에 놓자. 우리는 시어머니 산소 앞에 국화를 놓고 함께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 덕분에 저는 어머니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야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잘하겠습니다. 딸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제 엄마 마음을 알아요. 엄마처럼 살지 않을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를 사랑할게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증조할머니, 저는 할머니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법, 상처를 치유하는 법. 감사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아침마다 밥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맛있게 했습니다. 딸은 매주 주말마다 집에 왔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요리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4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와 딸로 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제 곁을 지켰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지금도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저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음 주 문화센터 등록했어. 뭐 배우는데? 서예.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 좋네. 나도 같이 갈까?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이건 내 시간이야.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래, 당신 시간. 많이 가져. 저녁 식사 시간, 네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뭐예요? 아빠가 만든 거야. 진짜요? 아빠 실력 늘었네. 당연하지. 요즘 영상 보면서 공부하는데. 다들 웃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식사 후 저는 혼수함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장롱 깊숙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거실 선반에 예쁘게 놓아두었습니다. 할머니, 그거 보여줄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가져와. 서연이 혼수함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뚜껑을 열어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이 편지들은 증조할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며느리 시절의 아픔, 시어머니로서의 고민, 그리고 마지막 사과. 남편과 딸이 편지를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여보, 이 편지들. 우리 잘 보관하자. 서연이한테도 물려주고. 왜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역사야. 아픔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치유의 역사이기도 하지. 저는 편지들을 다시함에 넣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를 사랑해주고 엄마가 되면 딸에게 솔직하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밤, 남편과 단둘이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행복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 응, 지금은 행복해. 미안해. 늦었지만, 늦은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이렇게 된 게 감사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30년은 당신을 위해 살게. 약속해. 30년? 우리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살아야지. 당신 행복하게 해주려면.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괜찮아요. 많이 속상했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사진 속 시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죠? 표현을 몰라서, 사랑을 주는 법을 몰라서.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저는 영정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편지 남겨주셔서. 그 편지 덕분에 저는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영정 사진 옆에 3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제 결혼 사진, 그리고 손녀 서연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 3세대의 여자들, 모두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픔이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 살게요. 김미숙으로.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잖아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수함은 이제 우리 집 거실 선반에 놓여 있습니다. 가끔 서연이 와서 함께 편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랑에 대해, 가족에 대해, 여자로 산다는 것에 대해. 그 대화 속에서 저는 치유받고 서연은 배워갑니다. 아픔은 대물림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결국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합니다. 저는 그 증거로 살아 있습니다. 김미숙, 59세.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